꿈꾸던 과학자의 만남 금요일의 과학편지 11회 본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강연 맡아주신 고재원 교수님에 대한 이제 안내를 잠깐 드릴 텐데요. 현재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뇌과학과 교수이십니다. 그리고 시냅스 다양성 및 특이성 조절 연구센터장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시냅스의 구조와 기능, 뇌질환의 발생 원리를 연구하고 계시며 젊은 과학자상, 대통령상과 아산의학상, 젊은 의학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정신질환의 원인 그리고 치유입니다. 큰 박수로 고재원 교수님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재원입니다. 제가 여기 대구도서관은 오늘 사실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사실 좋네요. 이 주말에 한번 기회 되시면 자주 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금요일날 보통 저녁 때 좀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집에서 좀 쉬고 싶은 시간이실 텐데 이렇게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장을 채워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히 제가 안내 듣기로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좀 단체로 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달 전에도 다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방문해서 똑같은 강연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의 강연을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들 이외에 또 다양한 연령대 시민들이 계셔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굉장히 좀 도전적인 제목입니다. 정신질환의 원인 그리고 치유인데요. 사실 제 오늘 강연을 들어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만 이 치유라는 건 아직 좀 거리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치유라는 우리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우리 과학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오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은 아마 이 과학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런 흐름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제목에 보면 정신질환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이게 좀 간단히 설명하면 마음에 이제 병이 있다는 건데 보통 이런 단어를 들으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막연한 두려움이나 혹은 좀 겉으로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혹시 개인적인 그런 아픔들이 있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과거라고 하면은 한 20여 년 전에는 이러한 질환이 우리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개인의 의지가 혹시 나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혹은 어떤 심리적인 충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게 치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직접 그 환자들을 보는 의사나 이제 의학자는 아니지만 이제 실험실 현장에서 직접 이 뇌과학이라는 걸 연구하는 기초학자로서 이 질병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지켜보고 이런 흐름들이 최근 20-3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있어 왔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 관점에서 한번 아주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거대한 어떻게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지는지 그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마 많이 이미 보셨을 겁니다. 이게 해외 사례들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뭐 타임지라든가 뉴스위크지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세계적인 시사 주간지들의 이제 표지 그림들인데요. 보시면은 뭐 좀 오래됐긴 했지만 2002년도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시사 주간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다루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울증, 조울증, 뭐 불안장애, 그다음에 자폐. 여러분들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정신질환들을 이렇게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언론 매체 표지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그 시대의 사회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을 보통 반영을 하죠.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이미 그 서구 사회에서는 이 정신질환이라는 걸 단순하게 소수의 불행이 아니라 이미 수백만 명이 고통받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사회적 문제이자 또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거를 이제 해결해야 될 그런 시급성이 있는 그런 질병으로 우리가 인식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세히 보이시진 않겠지만 문구들을 보면은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는 그런 수백만 명을 위해서 과학이 어떻게 진단하고 그리고 치료할 방법을 찾고 있는가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이제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신질환의 해결책을 우리가 종교나 철학이나 단순하게 이제 어떤 의사를 만나서 이제 위로를 받는 그런 것을 찾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그런 과학의 영역으로 이 정신질환을 이제 옮겨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우리 그 뇌 속에 감춰진 이 치명적인 질환의 우리가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파악을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감기에 걸리거나 어떤 병에 걸리면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여러분들 일단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야지 또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죠. 이 질환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질병의 뿌리를 우리가 뽑아낼 그런 치유의 길을 이제 찾아야 된다는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이미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신질환이라는 거는 최근 우리 현대인들만 앓고 있는 병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뭐 사람들은 아주 우리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 있게 역사 관련 특히 우리는 이제 위인 주로 유명한 사람들 위주로 이제 역사를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유명한 위인들 중에서도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제가 소개하기는 어렵고 뭐 대표적으로 한 두세 개 정도의 예만 가져왔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 그림은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그림인데요. 이게 1893년도에 노르웨이의 굉장히 유명한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죠. 에드바르 뭉크라고 저 오른쪽에 있는 저분이 이제 뭉크라는 분인데 저분이 이제 실제로 이제 19세기 말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뭐 제가 미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이 그림 보시면은 이 핏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 이렇게 길을 막고 이게 괴롭게 소리치고 있는 인물이 하나 보이실 거고 저 뒤에 보시면은 두 명의 사람이 더 보이실 겁니다. 이 세 사람이 사실 친구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친구고 여기 지금 길을 막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게 아마 이제 우리가 네? 화산 일어나서 그래요? 예. 예. 이게 뭉크라고 하더라고요. 예, 여기 있는 사람이. 그래서 뭉크가 자기 자아상을 표현한 거라고 보통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길을 막고 있어요. 이게 어디선가 소리가 굉장히 들리는데 저 뒤에 있는 두 명은 그 소리를 못 듣고 있고 그냥 지나치는데 본인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절규하는 그런 이제 괴롭게 소리치는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뭉크 자신이 사실 굉장히 심한 불안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우울증도 굉장히 오랫동안 앓고 있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정신이 안정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이분이 이제 부모님부터 자기 그 형제 그다음에 가족들이 우울증으로 죽거나 그런 아주 좀 비극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서 이분 자체도 굉장히 심한 그런 불안장애나 공황 발작 이런 것들을 앓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불안한 어떤 감정을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작으로 남긴 거죠. 그런 본인의 어떤 그 모습을 마음속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이제 묘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평온하게 보이는 이 일상 속에서 이 뇌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하게 왜곡되어 다가오는지를 사실 보여준 완벽한 그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예술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본인들의 이 비단 뭉크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표현한 그런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건 또 다른 그림인데 이거는 이제 프랑스의 아만드 거르티에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857년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병원의 모습이에요. 이게 프랑스에 있는 샬페트 리에르라고 하는 정신병원입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뭔가 좀 행동이 이상하거나 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우리나라에도 아마 그런 곳들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있었거든요. 어떤 특정 지역에다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약간 몰아놓고 관리를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병원의 모습이에요. 당시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지금처럼 정신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치매나 환각 증상이거나 뭐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다양한 뇌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구분 없이 뒤섞여가지고 수용되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림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여기 사람들이 보면 초점도 잃고 있고 무의미한 몸짓을 하고 있고 이렇게 허공을 향해서 손길을 한다던가. 이 당시에 이 화가는 실제 병원에 가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제 정확한 원인은 몰랐지만 적어도 우리 뇌가 망가졌을 때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아마 예리하게 굉장히 관찰을 해서 이게 기록으로 남겨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본인은 이걸 고치는 의사는 아니었지만 이걸 빨리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현대에 넘어와서도 우리 그 예술과 미디어는 끊임없이 정신질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오래된 작품이고요. 아마 최근에는 아마 더 좀 업데이트된 그런 것도 있어요. 최근에 아마 드라마로도 했죠. 뭐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보지 않았지만 뭐 우영우
아마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그 우영우라는 주인공 배우가 실제로 그 극 중에서 이제 이 자폐라는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잘 자기 직업에서 잘 성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얘기들을 그린 건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서번트 증후군을 앓고 있는 의사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라던가, 아니면은 이 자폐를 앓고 있는 청년이 마라톤을 통해서 세상하고 소통하는 거를 그린 영화. 그 다음에 이건 좀 오래된 영화라서 아마 여기 어린 친구들은, 좀 젊은 친구들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고전 명화입니다. 이 더스틴 호프만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실제로 자폐를 앓고 있는 배우로 나왔는데, 레인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들을 보면은 이 주인공들이 뭔가 되게 범상치 않아요. 뭔가 좀 이렇게 좀 정상적인 범위의 행동을 보이진 않지만 어떤 특별한 영역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영역을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서번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모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서번트 특징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소수지만 어떤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어떤 부분에서 특정한 훨씬 더 어떤 비상한 능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암기력이 굉장히 탁월하다든가, 아니면 공간 지각력이 굉장히 특별해가지고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지만, 대체적으로는 살아가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우리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제일 큰 특징이 자폐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해요.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감정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일반적인 사회작용 능력이 상당히 이제 부족한 거죠.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중매체를 보면은 이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마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가 포용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이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제 본질적인 그런 거를 봐야 되는데, 이 화면에 비친 이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독특한 행동 패턴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증상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표현하는 것 뿐인데, 도대체 이러한 것들이 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길래, 어떤 이상점이 있었길래 왜 저런 행동 증상이 나타날까,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알고 싶은 게 우리 과학자들의 목적이죠. 그걸 알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고, 진단을 할 수 있으면 어쩌면 치유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10년 전 통계지만 아마 지금은 이거보다 조금 더 아마 수치가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이 정신질환 관련 통계지표입니다. 조금 보시면은 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좀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직면하시게 될 텐데,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평생 유병률이라는, 평생 이용률,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이 특정한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알았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아주 많다고 볼 수 없지만 회복되는 경우도 있죠. 한 번이라도 알았던 사람을 우리가 보면은 25%예요. 25%면 여기 지금 한 100명, 한 70명 있나요? 그럼 여기서 4분의 1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 전에 한 번은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저도 피할 수 없고요. 누구나 앓을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정신질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텐데, 최근에 정신질환으로 분류된 것 중 하나가 인터넷 중독도 있어요. 스마트폰 중독. 이것도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됐어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술이나 알코올이나 뭐 도박이나 이런 거는 좀 심각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중독이라는 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인터넷 중독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뇌를 한번 영상을 찍어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중독 환자들하고 거의 같은 영역이 활성화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이것도 병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인터넷 중독이 심각해지면 여러 가지 행동에 이상이 생기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이것도 우리가 정신질환으로 분류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실제로 좀 더 심각한 거는 좀 된 데이터 통계이긴 하지만, 아마 지금 2026년도이기 때문에 아마
더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관련된 그런 범죄 횟수가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정신질환을 앓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범죄도 물론 있죠. 그리고 사회가 진행되면서 아마 이것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정신질환을 한 번이라도 앓았던 혹은 앓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범죄자 수가 훨씬 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이게 심각하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강력범죄 건수 같은 경우에는 한 10배, 좀 과장된 통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놔두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아마 이게 좀 대뉴스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뉴스를 보신 분이 이게 서울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뉴스입니다. 제가 이때가 2016년도인데 제가 대구에 2017년도에 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서울에서 연세대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 실제로 이게 저도 놀랐어요. 제가 있었던 지역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이먼 뉴스에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여기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던 이 남자가 강남에서 이제 여성들만 골라서 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조현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거를 우리가 좀 돌려서 다른 질환으로 이렇게 이름을 좀 변경을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신분열증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진단을 받았고 실제 병원에서 그 처방받은 약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그 약을 끊고 있었고 어느 시기 동안은 그 다음에 거기서 어디서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떤 특정 여성한테 자기가 좀 무시를 받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여성들한테 뭔가 보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특정 장소에서 여성들을 많이 이제 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발각이 됐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여기 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현병이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됐는데 이 조현병이라는 건 이제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하고 지금 이제 조현병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조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마 그 악기, 바이올린이나 기타 같은 이런 현악기를 여기 혹시 연주해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 악기 소리가 이제 맑고 이게 아름답게 나려면 줄이 이제 팽팽하게 잘 조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줄이 너무 느슨하거나 혹은 너무 팽팽하면은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현병이라는 거를 이 이름 지으신 분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는 권준수라는 교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제 그분이 지은 질환이에요.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면 너무 좀 혐오감이 드니까 이거를 조금 이름을 바꿔서 해보자라고 했고요. 이 조현병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앓고 있는 질환입니다. 언제 많이 발생을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폐 같은 경우에는 대개 3살? 태어난 지 3년 이내에 다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보통 3살 정도 되면 아직 아이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못하지만 자기 아이를 잘 이렇게 대부분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잘 보니까 봤을 때 자기 아이가 3살 때까지 부모의 눈을 못 마주친다.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럼 병원에 데려가서 정밀하게 진단을 해보면 거의 95% 이상의 정확도로 자폐인지 아닌지를 진단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누구나 전문가한테 가서 보면 거의 틀리지 않게 당신 아이는 자폐일 가능성이 높다. 거의 정확해요. 근데 3살 이전에 다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뇌 발달 질환이라고 해서 특정 시기에만 발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걸 안고 계속 살아가는 거죠. 조현증은 그렇지 않아요.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생기지 않아요. 언제 생기냐? 가장 많이 생기냐? 지금 여기 계신 대다수를 채운 고등학생 때 많이 생겨요. 고등학교에서 대학생으로 넘어가는 보통 10대 후반 이때 가장 많이 진단을 받고 자기도 내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물론 그 전부터 증상은 있었겠지만 10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막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기 위해서 하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잖아요. 모를 수도 있어요, 잘. 근데 어느 시간부터 자기가 뭔가 내가 좀 더 내 주변에 있는 학생들보다 좀 더 이상한데 뭔가 굉장히 환청이 들리는 것 같은데 가장 많이 걷는 형상이 환청이거든요. 그러면은 병원에 가봐야 돼요. 빠르게 가서 진단을 받고 이제 필요하면 치료를 받아야 되죠.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현병이나 자폐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한 약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앓고 있으면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물은 정신과 의사한테 처방을 받을 수 있지만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제가 오늘 제목에 달았죠. 치유할 수 있는 약은 없어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 많은 경우에 정신질환이 약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질환이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한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이제 정신질환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이제 아까 우울증부터 해서 뭐 조현병, 자폐, 뭐 여러 가지 뭐 조울증 했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이거를 분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꽤 오래 전부터 한 50년 전부터.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DSM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전 세계 정신과 의사들이 표준으로 사용하는 진단 통계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의 백과사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은 이게 가장 최근 버전입니다. 5. 아마 매년 뒤에 6이 나올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데 2013년도에 버전 5가 나왔어요. 지금 10년 좀 지났죠. 이 책에만 보면은 정신질환이 400종류 있다고 그래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 20가지 정도 되면은 더 뭐가 있나 싶은데 굉장히 세분화돼 가지고 400가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한 정신질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도 모르는 정신질환을 내가 앓고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강박증 같은 거 내가 손을 한번 씻었는데 들어가서 또 뭐 만진 것 같으니까 또 씻어. 이것도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 없지만 정신질환을 아주 경미하게 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의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거. 저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나도 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좀 정상적인 범위보다는 좀 과도하게 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게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살아가는데 아주 큰 지장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제가 먹고 있는 약은 없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수백 가지 질환을 묶어주는 이제 아주 커다란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정신질환을 하면은 이 4가지 특징이 아마 공통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1번을 보시면은요, 5명 중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합니다. 아까 제가 유병률 말씀드렸죠? 이게 아주 소수만 앓고 있는 질환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들, 가족, 누구나 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충분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일상적인 기능이 힘들 정도로, 여기 지금 영어로 말하면 disabl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치명적이란 뜻이에요. 자기가 원래 하고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심각하면. 그게 한 20분의 1 정도, 한 5% 정도는 그런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발병 시기가 매우 그러니까 한 50대 때 생기지 않아요. 50대 때까지 내가 없으면 정신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 다른 질환이에요. 퇴행성 뇌질환이나 다른 질환이 생길 수 있지, 정신질환이 갑자기 50살까지 없었다가 갑자기 생기진 않아요. 대부분 24살 전에 75% 이상은 다 발견이 돼요. 그리고 한 12살 정도 되는 한 절반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조기 발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가 특히 여기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청소년기에 지금 저는 이제 아직 50살은 안 됐지만 이제 몇 년 지나면 이제 나이가 50이 되거든요. 생물학적으로. 우리보다는 훨씬 더 이제 이 뇌에 있는 신경망이 활발하게 재구성되고 있는 시기예요. 우리 발달 시기에서. 막 재구성되는 시기에서 이게 정확하게 재구성이 되지가 않고 뭔가 거기서 약간 문제가 생기면 그런 뇌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크로닉이라고 돼 있죠. 이 만성이란 뜻입니다. 만성.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가요. 그래서 한 번 발병을 하잖아요. 그러면 약물을 적절할 때 발견해서 치료를 해서 증상이 완화되잖아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어느 순간 내가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약을 끊거나 그러면 아까 제가 서울에서 일어났던 그 범죄 있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약물을 하고 계속 정기적으로 의사를 방문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관리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평생 자기가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만성 질환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4가지 특성을 봐도 우리가 이 근본적인 치료제 개발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뇌로 돌아가서, 이게 사람이 뇌거든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뇌는 아니고 피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뇌는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가벼워요. 이게 한 1.2kg, 1.5kg밖에 안 돼요. 1200g에서 1500g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가벼운 그냥 고기 덩어리 같은 거예요, 뇌는. 근데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 지금 머리 두개골 안에 들어있는 뇌는 굉장히 가벼운데, 그 주변으로 굉장히 다양한 혈관세포가 여러분들 뇌를 싸고 있어요. 혈관세포가 왜 있냐면 피에 있는 영양분을 제공하기 위해서요, 뇌한테. 끊임없이 영양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싸고 있고,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이 이미지는
이제 사망한 사람의 뇌를 적출해서 이제 고정시킨 거예요. 단단하게. 그래서 이게 물렁물렁하지 않게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사람 뇌는 굉장히 쭈글쭈글하죠. 실제 사람 뇌도 그래요. 동물 우리 일반적인 저는 이제 생쥐나 이런 동물들을 많이 이제 모델 동물로 사용을 하는데 생쥐 동물은 굉장히 매끈해요. 끝이 표면이 사람처럼 이렇게 쪼글쪼글하잖아요. 이게 쪼글쪼글한 뇌는 우리 사람이나 영장류들 있죠. 뭐 고릴라라든가 침팬지 이런 영장류들은 굉장히 뇌가 이렇게 그럼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냐? 이거를 여러분들 쭉 한번 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표면적이 굉장히 면적이 크게 늘어나겠죠. 최대한 면적을 크게 하기 위해서 아마 진화적으로 이 영장류들은 뇌가 아마 이렇게 진화되지 않았을까 이제 과학자들이 예상을 해요. 그럼 뇌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한테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을까? 잘 아실 거예요. 거의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활동을 다 뇌가 매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뇌가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저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7가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활동이 다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살아있어도 이제 사람같이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이건 모든 동물이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끝에 강의를 좀 들었는데 오늘 여기 도입 강연에 여러분들 식물 얘기 많이 들었죠? 식물은 뇌가 없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이제 근데 식물도 굉장히 독특한 행동들을 하거든요. 태양을 향해서 뻗는다던가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뻗어가지고 뿌리를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개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대한 적응을 한단 말이에요. 동물은 식물하고 달리 뇌가 있기 때문에 그 뇌를 이용해서 자기가 가장 최적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뇌를 보시면은 굉장히 독특한 게 여기 보시면은 이 뒤쪽에 보면 여기 약간 꼬리 달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여기 뒤통수 부분이거든요. 이제 소뇌라고 해요. 소뇌. 영어로 말하면 세레벨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대로 걸을 수 있거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든 움직임을 관장하는 뇌 영역이에요. 반면에 이 앞부분에 있는 이 영역 있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사람으로 치면 여기 이마 약간 위쪽인데 여기를 이제 전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전전두엽은 이제 사람이 판단하고 여러 가지 고등 기능, 내가 뭔가 어떤 사람으로서 아주 여기 지금 보시면은 학습이나 생각이나 이런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청소년들 뭐 여기 전전두엽에 있는 신경회로가 다 완성이 안 됐어요. 굉장히 막 복잡해요. 아직까지. 우리 조금 더 나이 들은 저 같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제대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우리보다는 훨씬 더 활동적일 거예요. 생각도 많고. 그렇지만 이제 20살이 넘어가고 한 25살 정도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많이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평온하고 정상적인, 좀 더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문제가 있으면 이제 생길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질환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조현병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정신질환은 뇌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뇌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쭈글쭈글한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우리 살아있는 뇌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도 세어본 사람이 없지만 대략 과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한 1000억 개? 1000억 개 정도의 세포가 있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겠지만 뉴런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뉴런? 이제 우리말로 하면 신경세포거든요. 신경세포만 하는 1000억 개예요. 근데 여러분들 뇌에는 뉴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세포들도 많아요. 면역세포도 있고 다양한 세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뉴런이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많이 들어본 이유는 뉴런은 여기만 있거든요. 여러분들 면역세포랑 이런 거는 여러분들 몸의 다른 기관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뇌에 고유하게 존재하는 건 신경세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가 있으면 우리가 신경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지만 뇌가 작동하는지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별이 몇 개 있냐고 물어보면은 별이 사람들도 아무도 세본 사람 없지만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한 1000억 개 있다고 하거든요. 1000억 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숫자의 세포가 우리 뇌 여러분들 두개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각각의 그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혼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포들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세포 혼자서 노는 게 아니라 세포들끼리 서로 이제 협업을 해요. 소통을 해요. 대화를 해요. 그래서 이 이웃하고 있는 세포들하고 서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팔을 뻗어가지고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신경세포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로 하면 이제 정보 전달,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여러분들 뇌 활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듣고 오늘 혹시 아직 저녁을 안 드신 분들이 있으면 끝나고 저녁 먹어야 되는데 저녁을 뭘 먹지? 내가 집에 가려면 어떻게 가지? 이런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신경세포들끼리 정보에 의해서 다 관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신경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짐작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1000억 개의 세포가 각각이 한 10,000개 정도의 다른 세포들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그 연결된 그걸 우리가 회로라고 합시다. 회로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 한 100조 개에 달한다고 해요. 그 시시각각 굉장히 빠르게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에 알려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교과서에, 학생들 같은 경우 교과서에서 배웠을 수도 있고, 아마 대학교 때 혹시 뇌에 관련한 수업이나 뭐 이런 대중 강연을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 20년 전부터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미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이걸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한 10여 년 전에 지금 미국 대통령 말고 그 전 대통령의 버락 오바마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분이 2013년도에 이 커넥텀 프로젝트라는 거를 주도를 했어요. 2013년도에 미국에서 이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유럽,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 중국, 일본, 다양한 국가들에서 비슷한 사업들을 이제 런칭을 하게 돼요. 미국이 사실 규모가 제일 커요. 미국이란 이유가. 근데 미국은 사실 되게 대단한 게 이런 큰 과학 사업이 있으면은 이 장관이나 어떤 공무원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 나와서 이거를 설명을 해요. 근데 이때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도면 아직 대통령이 끝나기 전인데 앞으로 내가 15년 동안, 근데 지금도 아마 더 이어져요. 미국은 이제 대통령이 바뀌거나 그래도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거든요. 한번 기조를 잡아 놓는 거예요. 앞으로 15년 동안 내가 우리 미국에서 정부에서 연방 정부 돈을 이만큼을 들여가지고 이 인간의 뇌에 있는 모든 세포들의 연결 패턴을 한번 찾아보겠다. 여기에 투자하는 돈이 우리나라 전체 과학 예산의 10배예요. 이 하나의 사업에.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돈이 많은 국가니까 이 한 사업에 그 정도 돈을 넣겠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 투자를 하니까 미국이 저렇게 나가니까 하니까 다른 국가들도 같이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뇌 안에 있는 아까 100쪽에 해당하는 그런 신경회로가 도대체 우리 머리 위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는 지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지도를 알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뇌에서는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사람들은 뇌가 이렇게 지도가 되어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뇌 지도가 어떻게 좀 바뀌어져 있지? 이런 걸 파악하겠다는 목표예요.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죠. 그래서 우리가 뇌질환이라는 거를 어떻게 다시 재정의하게 됐냐면 신경회로가 연결된 것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질환이 아닐까? 신경회로 연결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신경회로 연결이 변화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X축은 나이예요. 사람이 나이예요. 10살 때부터 25살까지 나이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쪽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끼리 연결된 그 개수를 그냥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맨 위쪽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실선 있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뇌에 있는 패턴의 숫자예요. 여러분도 좀 놀랄 거예요. 이게 계속 증가하거나 이렇게 일정한 게 아니라 10살에 15살 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 해당되지 않나요? 청소년들은? 나이가, 그쵸? 근데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시기예요. 점점 떨어지다가 한 20살 때까지 떨어지다가 여기 지금 표현 안 됐지만 계속 유지가 돼요. 언제까지? 제 나이 때까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혹시나 여기서 퇴행성 뇌질환 않거나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뭐 치매라던가 그런 질환, 그럼 더 떨어지게 돼요. 그렇지만 크게 무리가 없이 이제 사는 우리 노인, 뭐 저도 이제 좀 있으면 노인 되겠지만 그런 분들을 보면 계속 유지가 되면서 결국 죽어요. 결국에는 이 흰색이 처음에 이렇게 늘어났다가 없어지는 게 되게 신기할 거예요. 이걸 처음에 과학자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실제로는 요 앞쪽에 지금 있는 거 보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우리 애기들이 훨씬 많아요. 연결 패턴이. 그랬다가 다 없어져요. 왜 없어지냐? 불필요한 해선이라고 생각되는 거 그냥 없애져요. 뇌에서. 근데 이게 되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정확하게 처음부터 이 회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많이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많이 안 쓰는 것 같네. 그럼 없애는 과정이에요. 대표적으로 이걸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 자녀분들도 있는데 아마 부모님들 겪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애한테 어떤 뭘 보여주면은 한 번 보지 않죠. 계속 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애가 재밌어 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 봤을 때하고 두 번째 봤을 때하고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패턴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그때그때 볼 때마다 활성화되는 회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걔는 30번을 봐도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걸 한 번 보면 안단 말이에요. 너무 지루해. 두 번째 보기에는. 하지만 애기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유는 훨씬 더 우리 그 패턴 숫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 아마 알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청소년들만 하더라도 지루하죠. 우리랑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점점 없어져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까 얘기한 조현병 있죠?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이래요. 여기 노란색 보이세요?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이때부터 급격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선 있죠? 요 선이 경계예요. 요 선이 경계에 가기 전까지는 특별하게 행동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벗어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버려서 특히 여기 보세요. 20살 되기 직전에 딱 빨간색 아래로 들어오잖아요. 이때부터는 좀 이상한데 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이상해져요. 이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진단을 받고 의사의 관리를 받고 치료를 혹시나 할 수 있다면 치료제는 없지만 그러면 나은 건데 이 시기를 놓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심각한 환청이 들린다던가 망상이 보인다던가. 그래서 현재 그 과학자들이 불행히도 아직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에 우리가 찾아서 진단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현재로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본인이 잘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가한테 가서 진단을 받고 그걸 전혀 어려워하면 안 돼요. 정신질환이라는 걸 앓고 있다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많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나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관리를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상담 치료라든가 약물 치료 뭐 등등등 있는데, 가능한가? 치료라는 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치유라는 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시간 한 10분 정도 동안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약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전문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 아까 연결, 회로 막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신경세포 한 개와 다른 신경세포 한 개가 딱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시냅스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냅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시냅스라는 거는 하나의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 창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세포는 하나의 세포에서 뭔가 물질을 분비를 해요. 물질을 분비를 하면 그 물질을 다른 세포가 그걸 받아요.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신호를 만들어내요. 그럼 신호를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하냐? 아까 제가 한 10,000개 정도의 다른 세포들하고 연결될 때 다른 세포도 전달을 해요. 자기가 받은 정보를 그냥 전달을 해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세포가 정보를 전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시냅스라는 게 하나의 세포에 몇 개가 있냐? 한 10,000개, 20,000개 정도 엄청나게 많은 시냅스가 있는데 하나의 시냅스 안에는 또 단백질들이 존재를 합니다. 단백질들은 한 어느 정도 되냐? 한 2,000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단백질들 이름들이 있는데 여기 자세하게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실 필요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우리가 그럼 뇌의 기능을 알고 싶은데 그럼 시냅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시냅스를 어떻게 이해를 하지?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차인데 제네시스라고 하는 이제 차예요. 이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굴러갈까? 이거를 만약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뭐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동차가 어떻게 여기 아마 자동차 전문가가 계시면 더 멋들어지게 하시겠죠. 저 같은 사람한테 만약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진짜 제네시스 부품을 다 분해야 한 거예요. 제네시스 부품 이게 30,000개가 넘는 엔진, 볼트, 너트, 막 전자회로 부품들이 있는데 얘네를 하나하나 다 분해하고 얘네 각각의 부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면 다 합쳐져 가지고 저 왼쪽에 있는 되게 멋있는 자동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모든 과학자는 아니지만 저 같은 일부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뇌도 비슷하게 이해를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뇌의 기능을 이해를 하려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안에 들어가면 시냅스라고 하는 아까 되게 미세한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 창구가 있는데 이 시냅스라는 거를 이해를 하면 되고 시냅스를 이해하고 싶으면 시냅스를 구성하는 한 2,000개 단백질을 알아가지고 걔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면 되겠다. 여기까지가 우리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냅스에 있는 단백질들에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이런 뇌질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까지는 이미 과학자들이 많이 다 동의를 해요. 이 동의는 한 15년 전부터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시냅스라는 걸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뇌질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여기에 있는 과학자들 간에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시냅스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냅스 단백질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딱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왼쪽에 있는 굉장히 이분 아직 생존에 계신 분이에요. 아직 80대 중반이신데 이분이 2007년도에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마리오 카페키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하셨냐면은 1980년대에 동물에서 유전자 하나를 이렇게 없애는 기술을 발견했어요. 동물에서. 사람한테는 쓰면 안 되죠, 윤리적으로. 근데 동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어떤 시냅스 단백질이 망가졌을 때 어떠한 병에 걸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 가지고 실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무슨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한번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근데 그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크리스퍼라고 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거예요. 진짜 많이 쓸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한국에도 사람한테는 아니지만 굉장히 아마 많이 쓰이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는데 이 카페키라는 분은 이제 유전자 조작한 생지를 만든 거예요. 생지 DNA를 조작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특정 시냅스 단백질 하나만 딱 떼어내가지고 행동을 관찰을 해본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다 소개드리는 어디죠? 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여기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외계어처럼 보이는 게 다 이게 시냅스에 있는 단백질들이에요. 여기에서 이 쉔크라고 불리는 SHANK라고 불리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이 없으면 우리 시냅스가 제대로 활동을 못해요. 이 단백질을 없앤 생지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생지를 만들어봤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보통 정상적인 생지는 아마 여러분들 직접 동물을 보신 적이 없는데 생지는 어떠냐면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 이렇게 넣으면은 무조건 새로 오는 물체나 다른 생지한테 관심을 보여요. 근데 이 쉔크라는 유전자가 없는 생지는 그런 행동이 전혀 없어져요. 막 숨거나 그래요. 근데 그러면 쉔크라는 게 뭐냐? 실제로 자폐를 앓고 있는 환자들의 한 1% 정도는 이 쉔크 유전자가 문제가 있어요. 가장 아마 우리 자폐 유전자 중에 사람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돌연변이가 발견된 유전자 중에 하나예요. 걔를 골라가지고 생지 모델을 만들어 보니까 실제로 행동이 우리가 물론 생지를 의인화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좀 수줍어하는 그런 생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무생물의 장난감에만 집착하고 사람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폐를 앓고 있는 사람에서 사회성이 결핍된 거하고 좀 유사한 행동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발견된 거죠. 또 하나 신기한 거는 이 쉔크 바로 옆에서 결합을 하고 있는 단백질이 하나 있어요. 여기 세펩3라고 하는 3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을 낙하시키잖아요. 없애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정상적인 생지예요. 근데 이 유전자가 없는 생지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쪽에 보면 털이 다 뽑혀져 나가 있잖아요. 이 털을 다른 생지가 뽑은 게 아니라 자기가 뽑은 거예요. 스스로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서 보신 적이 없으면 정말 다행인데 강박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트리코틸로마니아라고 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긁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하게. 막 괴로운 걸 알아요. 자기가 아픈 것도 알아요. 피가 나오는데도 막 긁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 세펩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거하고 유사하게 만들어 봤더니 생지도 이런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생지한테 실제로 강박증 심하게 증상하고 있는 강박증 환자한테 주는 약물을 이 생지한테 한번 투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유전적으로 여전히 결핍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털이 다 회복이 됐어요. 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가능성, 이게 2007년도에 네이처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잡지에 보고된 거예요. 2007년도에. 물론 이게 전부를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떠면은 우리가 이 동물 모델을 잘 개발을 해서 연구를 열심히 해서 뭔가 많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면 어쩌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단서를 제공을 한 거죠.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뇌질환 치유를 위해서 뭐 우리 과학자들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의사들, 이제 피지션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데 의사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같은 이런 기초의학 과학자들, 이런 환자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해서 기본적으로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찾아내서 동물 모델 질병 발병 기전을 규명하고 이 망가진 시냅스 단백질의 기능을 다시 살리거나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타겟 경로를 개발하면은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정신질환을 위한 치유 방법이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우리 과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이 우울증이나 자폐증이나 조현병 같은 이 정신질환은 단순하게 마음이 나약해서 걸리는 그런 병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심장병, 위장병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생물학적 기질을 가진 우리 뇌의 단백질하고 그다음에 시냅스 회로가 약간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서 생기는 그런 신호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견을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 이런 비슷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런 시선을 거두고 과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제 격려도 해주시고 좀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면은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치유라고 하는 굉장히 큰 도전적인 거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여기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디지스톡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좀 멀리 있습니다. 제가
저는 달서구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도 한 30분 걸려요, 차로. 여기 이제 디지스트라고 하는 부분,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인데 여기에 이제 뇌과학과가 있고 굉장히 우리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연구에 열심히 매진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을 해주신 고재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